네,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조지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FOMC 결과 고금리의 장기화 현상이 예상이 되면서 우리 시장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75% 빠지면서 2,514선에서 끝이 났고요. 자, 코스닥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2.5% 하락하면서 86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양시장 모두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자,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기관은 중에서 또 금융투자 쪽에서 이 매물이 많이 나온 모습이 오늘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서 좀 해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 도끼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명 깡 전문가님 최인성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봐야겠죠? 네. 자, 우리 시장 오늘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장의 시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저의 인사 트레이드 마크였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오전부터 중입자 치료와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 몇 개, 특정되어 있는 몇 개의 주식들만 주가를 올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 세 종목 덕분에 다른 게임 관련주들까지 조금 올라가주는 모양새를 보여줬었는데 액토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오후로 가면 갈수록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중입자 치료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마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초전도체가 올라오고 양자 관련 이슈 올라오고 중입자까지 올라왔지만 이 중입자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는 거 아니냐, 개발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일 시장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HTS, MTS 안 쳐다보고 밖에 나가서 차라리 산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오늘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오후 4시 한 51분, 52분경이었을 겁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나왔어요. 의결이 나왔는데 그 의결로 인해서 시장의 판세가 완벽하게 역전됐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시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수급의 자금들이 이미 시간 내에 모두 다 흘러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정치 테마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정치 테마주들이 시간 내에서 모두 다 한결같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개별주들 물론 안 좋을 것이고요.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내일 오전에 옥석 가리기를 해서 진입을 하셔야 할 텐데 그 옥석 가리기를 잘 못하시게 되면 내일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맛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초대형 악재 뭡니까? 추석을 앞두고 있죠. 물론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좋지만 주식시장에서 악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 시장의 자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한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은 투자하기가 가장 나쁜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여름 휴가 시즌에 거래량이 붙으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서를 떠난 여행객들마저 여행을 가서 피서 가서도 매매를 하게끔 만들었던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양자 물질까지 이어지는 이 3콤보가 결국에는 여름 휴가 시즌 내내 시장에 훈풍을 불러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올해 추석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 때 쉬지 못했던 자금들까지 한번 쉬어가는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셔서 종목에 물려 있으시다 하시더라도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 하시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차라리 추석이 끝나고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추석 때까지 이어져 오는 하락 랠리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그 종목은 꽤 긴 시간 동안 산타 랠리가 이어질 때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매하시는 것 자체가 신중하셔야 하고 그리고 9월달 시장을 설명드릴 때 제가 가장 크게 고려하고 위험하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달은 내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진입한 종목을 절대 2시간 이상 들고 있지 말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기 매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를 상승시켜서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만 하는데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나오는 악재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게임 관련주 중에 큰 악재가 나왔죠. 뭐가 있습니까?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중에 끝까지 상한가를 풀지 않았었던 두 종목과는 별개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것도 있었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선물 상한폭을 20%에서 30%로 올렸죠. 올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5일, 5분, 10분, 20분, 60분 마지막에 120분봉 선까지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이 120분봉이 이탈함과 동시에 투매가 나왔다는 거죠. 투매가 나오면서 거의 6%가량 하락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외에서 다시 한번 4%가량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음봉의 음봉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테마주들처럼 주가를 하락했다가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 심리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로 보여질 정도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4만 원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맥스가 다시 한번 내일 주가를 상승시켜 줬어야만 했을 텐데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간 내에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이긴 하지만 큰 폭으로 상승을 못 보여줬고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든 하락 추세를 이어갈 텐데 미리 1,000억 원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안 좋은 상황은 바로 정치 테마주. 내일은 정치 테마주의 이슈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전장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들끓을 테니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오전에 상승하는 정치 테마주 중에 키 맞추기를 하는 종목이거나 혹은 대장주인 종목을 찾아서 진입하거나 아니면 오전장 쉬고 오후장에 지속적으로 정치 테마가 이슈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테마가 올라와 주는지를 판단하는 눈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설명드리는 토르기법이나 메가토르기법 또는 주가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추석 악재가 있음에도 고개를 들고 있는 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으시고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다가 가장 적기의 자리가 왔을 때 매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요일이죠. 그러면 내일도 지수가 나쁠 것이다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양봉으로 전환된다 해도 말이죠. 그러면 양봉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지수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목은 개별 종목들은 내일 오전부터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 이 개별 종목들을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일은 정말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안 좋으실 거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상황은 초전도체가 LK99가 초전도 물질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초전도체가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그 시장의 수급.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전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별주들의 주가가 다 내려갔었던 그 시장의 상황이 내일도 똑같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내일 시장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를 할 텐데요. VT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22일 날 장바구니에 담아왔었던 종목이면서 V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VT는 최근에 화장품 테마로서 유커와 관련된 테마로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분간 보지 말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아래줄을 보면 7월 일본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 진출을 한다. 올리브영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공급 부족 사태가 생겼는데 4분기에는 3분기 생산량의 2배 이상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왜?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빨리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4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유커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밥솥을 많이 샀던 것은 밥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샀었던 것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한국으로 여행을 왔었던 여행객들이 귀국할 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선물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화장품이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화장품의 수요는 지금부터도 점점 더 많이 증가될 겁니다. 올해 말까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장품 테마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 이제는 화장품 테마가 조금은 위축되면서 주가를 조정받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나와주는 게 좋은데 그 나오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추석이 끝난 이후니까 10월, 11월 지나고 12월쯤에 산타랠리가 이어질 때 나와준다면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2차 상승이 가능한 테마가 화장품 테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크게 올라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 국경절 유커들이 몰려온다라는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었는데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고 중국인들이 얼만큼 몰려오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계셨던 차트가 바로 이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토르기법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토르기법이 아닌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렸었던 이 구간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구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수식관리자의 저항으로 볼 수 있는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상승 추세가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의 종가는 바로 11,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종가가 얼마입니까? 18,710원이에요. 그죠?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최근에 양봉을 만들어 놓고 이음봉이 나오는 종목들이 보여주는 모멘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날, 근데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너무나 위험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을 붙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VT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진입하기 위한 금요일 날의 모멘텀은 무엇이냐? 거래량이 오늘 터진 거래량보다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내일 음봉이 나온다? 음봉이 나올 때 지켜줘야 되는 선이 있죠.
이 선만 지켜주고 음봉이 나와준다면 내일 시초가의 윗꼬리를 달던 말던 음봉이 나와주던 말던 그 가격만 지켜지면 월요일 날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상승했었던 화장품주들의 가장 특별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주말 동안 그리고 지난주에 뉴커들이 한국으로 얼만큼 들어왔고 그 유입량으로 인해서 매출이 얼만큼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뉴스가 나왔었죠. 그 뉴스가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판단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VT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GMBS 에코인데 GMBS 에코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였습니다. 그중에 스크러버였죠. 반도체 소부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지만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소식과 그리고 TSMC에서 받아오는 물량들 있죠. 애플이 됐건 다른 기업들이 됐건 그 물량들을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다. 지금 5나노 공정밖에 안 되는 것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GPU, 엔비디아 지금 그렇게 됐을 때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결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는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10월 달부터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이슈는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이슈를 만든 그 다음날 뭘 했습니까? 로봇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AI와 로봇 관련된 테마로도 엮이게 되었죠. 하지만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지금 당장에 올라가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GMBS 에코를 가져나온 이유 차트를 보면 아실 겁니다. 반도체 공정, 태양광 패널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태양광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과거부터 화두가 되었었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누가 어떤 기업이 불러일으켰습니까? 테슬라가 불러일으킨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죠. 도심을 제외하고 위성 도시를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집니다. 물론 추석이 되면 귀성길에서 휴게소에 들려서 전기차를 충전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아니 이게 웬걸? 충전하려고 보니까 못해도 3시간은 기다려야 되겠네라고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 이유 바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충전 인프라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미국도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충전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전기를 도심에서만 끌어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생산한 전기를 보관했다가 전기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덩어리가 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광을 받아올 수 있는 판넬을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반경에다가 크게 널찍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곳에서 받아온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켜서 그 변환된 전기를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끼케야 주유소 1000장 정도 그 정도 규모밖에 전기 판넬을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더 쌀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기값이 왜 올라갔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은 최근 5년 전에 전기차를 살 때 주던 그 보조금이 얼마나 많이 삭감됐습니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기차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니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부터는 전기차들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서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를 이용해서 차량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현대기아차입니다.
근데 현대기아차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수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수소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 해놓고 멈춰놨어요. 하지만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한 공장까지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충전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패널만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중국 등 영토가 크고 그만큼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곳에서 태양광에 대한 사업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MBS 에코는 반도체 장비로만 볼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달 말 중국 전기차 판매 1위인 BYD양 전력 반도체 스크러버 출하 일정이 있다라는 건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에도 스크러버를 판매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고 외향 시장도 지금부터 큰 매출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매출에 대한 결과값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에서 GMBS 에코를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8월 31일 날 종가가 29,050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과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7만전자 깨졌죠. 7만전자가 깨지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GMBS 에코는 반도체로 엮여 있으면서도 자기 혼자 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거래량도 줄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조금 붙은 것이 저한테는 안 좋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일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개별주라도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GMBS 에코가 내일 양봉으로 장을 마감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얘 내려가야 되는데 막네? 누가 막는 겁니까? 누가? 그분들이 막겠죠. 그러면 그 막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시키기 위해서 막았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 시장이 살아남과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추석에 대한 악재가 있으니 지금 당장 올리기에는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만큼 되는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GMBS 에코가 올라가는 흐름만 봐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수익 구간이 이미 30% 이상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제가 한 번 더 GMBS 에코를 들고 나오는 날까지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신규 진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제가 설명드렸고 괜찮다라고 판단하신다고 사시기에는 자리가 너무 높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실 바엔 차라리 GMBS 에코가 내일 다른 개별주들과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하길 기다리셨다가 여기에서 진입하시는 게 더 현명하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마지막에 자료집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엔 드리지 못하고 방송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자료집을 선물로 드릴 건데 그 자료집은 64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근데 이 자료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가지실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 사용했었던 차트 캔들의 모양들 그리고 그에 따른 거래량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다 담아왔으니까 이 자료집 우리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가시고 한 번만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한 번만 읽어보셔도 나중에 생각이 나실 때 다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시기 전까지는 냄비 받침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이 내용을 항상 아침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계속 일깨우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신 이후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내가 이 부분은 조심해야지 내가 손절은 명확하게 잡아놔야지 내가 시나리오는 세워야지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앵커님 통해서 첫 번째 선물 자료집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문가님이 이렇게 자료집을 보여주셨는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전문가님이 노하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또 어떤 인사이트로 접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통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코드는 8784라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잘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종목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8월 10일 날 토르신호로 포착해서 오늘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고 모멘텀도 좋습니다. 콜레라 백신 세계 공공시장에서 점유율 100%. 콜레라가 터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 유바이오로직스. 그런데 경쟁사인 인도에서 백신 생산을 중단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유바이오로직스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각광받게 됐다는 설명을 드렸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콜레라가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 장티푸스 백신이 임상 3상을 했고 수막구균 백신이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대상포진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백신 사업을 할 예정이다. 대상포진이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앵커님? 대상포진 네.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 걸린 적 있으세요? 네, 굉장히 어렸을 때. 네. 네. 이거 왜 물어봤냐면 저도 20대 중반쯤에 대상포진이 걸렸었는데 그때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보통은 대상포진이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지 젊은 친구들은 잘 안 걸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었던 이유가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일정이 힘들었었고 일을 해서 먹고 살기가 빠듯한 공돌이 시절이었었는데 보통 한 12시, 1시쯤 퇴근을 합니다. 근데 집에 왔다가 출근할 때까지 잘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돌이 출신이다 보니까 형님, 누님들 아시겠지만 막내 공돌이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일주일에 6일에서 7일을 매일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기술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기술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술 영업을 하면서 제가 설비까지 잡아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대상포진에 걸려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았었던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완치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치료를 받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등 전체에 퍼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서 2주일 동안 병신세를 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대상포진과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하는 이런 것들의 백신 사업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군들이 그리고 임상 3상에 진입하는 뭡니까? 장티푸스 많이들 걸리죠. 물론 우리나라는 많이 없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장티푸스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설명을 8월 10일 날 드렸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710원에 매수해서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뉴스가 포착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수익률이 67%까지나 올라와 줬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음봉 뭡니까? 마이너스 12.6%짜리 이 음봉이 뭐냐는 겁니다. 하락 VI를 맞을 정도로 큰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래량까지 붙이면서 음봉이 나왔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이제 하나예요. 상승하기 이전에 파란색 저항선을 지켜주는지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제가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손절을 말씀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주가가 깨고 내려왔을 때 그 다음날 회복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한다면 그 다음날에 종가에는 확실하게 손절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중간중간 이미 분할 매도를 하신 형님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미 다른 종목에 편입하기 위해서 최근에
매도를 끝내신 누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분할 매도를 끝내지 못하고 비중이 25% 혹은 12.5% 정도 남아 있으시다면 자, 이 가격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말씀드릴 겁니다. 10,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10,000원 라운드 피겨를 깨는 것 자체가 종목에는 악재가 돼요. 물론 모멘텀은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했다가 어느 일정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재차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익절을 끝내고 차라리 그 비용을 다른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제 5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하락을 끝내고 1차, 2차 상승을 한 이후에 2차 상승한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주가가 퐁당하고 빠져든다면 그 자리가 바로 상승 추세의 최저점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파란색은 저항선입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서 종가를 형성한 이후에 한 번 더 그 위에서 양봉형 캔들을 만들고 거래량까지 줄여놓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종가 베팅할 수 있는 3차 상승 혹은 2차 상승의 자리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과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옵니다. 언제?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그리고 네 번째,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의 종가와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 저항선과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도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빛기둥으로 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 토르 기법의 지지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메가 토르 기법의 아래로 주가가 퐁당 빠져든다면 그 자리에서는 겁먹지 말고 추가 매수 없이 기다려보시면 주가가 다시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요.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지를 판단하고 진입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웬만하면 종목을 진입하실 때에 검은색 저항선이 내가 매수하는 주가보다 위에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면 이 검은색 저항선을 무엇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자리로 사용할 수 있다. 왜? 한 번은 올라갈 거니까. 그렇지만 올라간 날 종가가 검은색 저항선 위로 올라가서 종가를 마감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무조건 검은색 저항선이 왔을 때에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종가가 검은색 저항선 위에서 끝난다면 한 번 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어디까지? 파란색 저항선까지 혹은 그 위에 있는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렸던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오색선과 빛기둥을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 수식은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과 파란색 저항선, 검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실 때에 가장 확실하고 탁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3,500 종목이 넘는 종목 중에 유효한 종목을 대충 한 2,000 종목으로 잡죠. 그러면 그 2,000 종목을 매일같이 돌려보셨을 때에 자리가 괜찮다,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진입하실 때에 보조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선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 관리자를 받는 방법 마찬가지로 우리 앵커님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이 이 차트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오색선과 함께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배우실 수 있도록 지금 노란통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수식들 이 노란통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또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기준봉과 그다음에 진입하는 빗기둥의 자리를 기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을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원칙인데 토르 기법의 대원칙 첫 번째.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기준봉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승 추세를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겠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기준봉이 나왔다는 거. 그 기준봉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나오는 캔들의 모양에 따라서 역배열이 지속되는 동안에 추가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과거 시점에서부터 물려온 사람들이 이 기준봉이 포착됐을 때에 투매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투매가 나오는 것을 받아냈으니 거래량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거래량이 붙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행보가 뭡니까? 바로 양봉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입니까? 분명히 기준봉에서 소화가 다 안 된 물량이 있었으면 그 다음 날이나 하루 더 지난 날에 어떤 식으로든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이탈시켜야 했을 텐데 우리가 들어가는 세 번째 바로 빗기둥이 뜨는 자리는 기준봉을 기준으로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설명이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기준봉에서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봉에서 투매를 다 받아냈으니까 거래량이 안 붙었다라고 생각하고 빗기둥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 기준봉에서 거래량을 다 받아냈지만 그 다음날 우리가 진입하는 날 일부러 매수 호가를 텅텅 비워놓고 어디 한번 팔 테면 팔아봐라고 개인 투자자들을 꼬셨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팔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 결국에는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종가를 양봉으로 마감시켜버린다면 던지려던 사람들도 던지기에는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종목이 자리를 지키네? 그러면 내가 쌈짓돈 더 끌고 와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야지 라고 생각하게도 개미를 꼬실 수가 있는 차트 캔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데 여기에서 다른 거는 한 가지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 해도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단가만 낮춰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규 진입이면서 비중도 많이 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가가 조금 내려갔을 때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손절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까? 왜입니까? 추가 매수까지 감행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이 2배가 되죠. 내가 추가 매수한 가격부터 주가가 내려갔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점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 언제든지 맘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뉴스를 내면서 세력이 주가를 올려도 마음 편하게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평균 단가가 어디 있는지를 아직까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알겠죠. 하지만 그 차트를 만든 세력들은 어느 구간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HTS상에서 어떤 식으로 매물대 차트를 통해서 이 가격 구간에 매물이 많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던 아니면 이미 전고점을 다 넘어서 매도 차트에 매물대 차트를 넘어간 자리에서 토르의 기법이 뜬다 하더라도 이 토르 기법의 캔들의 모양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뉴스가 없는 종목은 뉴스를 내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 그리고 뉴스를 띄우기 직전의 자리 그리고 세력이 한 번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은 캔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장중이 아니라 종가 베팅,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만 진입을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조건 검색식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건 검색식에 뜬 종목들을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빗기둥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종가 베팅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건 검색식을 받아서
그것들을 HTS에 적용시켜 보고 나면 오전에 9시 0분부터 아니면 9시 1분부터 종목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포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봉에서 이미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오전장에는 거래량이 없으니 양봉 살짝만 나와도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로 누가 푹 던졌다가 주가가 올라오기만 해도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망치 모양의 캔들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태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종가까지 이어질 거라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봉형 캔들로 끝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캔들의 모양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거래량 또한 동시효과가 들어가면 큰 폭으로 붙을 수 없는 이 시간에만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기법 자체가 의미하는 게 상승 추세를 만들려는 세력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매매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10분 동안만 매매하시면 되는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중 동시효과 시간에 가장 유념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HTS나 MTS를 처음 접하셨을 때 주문 유형, 매수, 매도, 정정의 주문 유형은 모두 다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지정가를 시장가로 꼭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3시 20분에 2,000원에서 종가를 마감하려고 블라인드가 쳐지면서 동시효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3시 30분에 오늘의 종가가 되는 가격이 2015원에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가로 주문을 걸었던 가격은 2,000원인데 오히려 주가가 3틱 올라서 끝나면 우리가 걸었던 주문은 뭐가 됩니까? 미체결인 상태로 호가창에 남고 끝이 나게 돼요. 주문이 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해 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첫 번째 페노션입니다. 물론 토르 기법으로 가지고 왔고요. 조선과 해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자, 최근에 조선업황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개별적인 악재들이 있었던 조선과 해운 관련주입니다. 자, 19일 삼성중공업과 포괄적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고 AI를 활용한 선박관리 플랫폼 그리고 내년 1월에 LNG선에 탑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발탁 운임지수에 반등이 있었고요. 브라질 옥수수, 대두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광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파나마 운항 적체로 선봉량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가지고는 뉴스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 나왔을까? HMM, 대한해운,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 등이 있는데 자, STX 그린로지스 오늘 결국에는 음봉으로 내리꽂혔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다 STS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악재가 있었죠. 그러면 페노션도 마찬가지로 조선 관련주로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뉴스들이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뉴스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엠바고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력이 그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HMM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 조선 업황에서는 별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엄청 큽니다만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한해운은 어떤가요? 시장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 고점을 더 높이 올리지도 못했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점을 찍었다는 거. 자,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첫 번째. 아니 신조선가가 점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2028년도까지 이미 만들 수 있는 배의 수주를 다 받아놨다며 그러면 해운주들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조선업황이죠. 해운주들이 하는 건 뭡니까? 운송입니다. 운송. 그래서 이 운송과 관련돼서는 세계적인 정세에 따라서 운송량이 증가해 줘야만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운주들은 아직까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차트에 특히나 흥하해운은 이 7,400원을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노션은 어떻습니까? 페노션은 고점을 찍었었던 그 시기는 똑같죠. 코로나 시기. 그런데 주가를 내려앉혔다가 다시 한번 그 가격 구간까지 올려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페노션이 그중에서 가장 끼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켜볼 수 있었겠죠. 어디에서? 바닥을 디딘 이후에 바닥에 박스권으로 주저앉으면 그 박스권의 횡보 장세에서도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박스권의 가격을 적어보면 이 정도가 돼요. 4,140원을 최근에 이탈했다면 다른 조선업, 해안주들과 해운주들과 마찬가지로 페노션 또한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기법의 자리가 나왔다. 그리고 양봉을 뽑아낸 게 두 번이죠. 한 번, 두 번인데 둘 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때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그 다음 봉에서 거래량을 줄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노션은 5,120원에서 종가 베팅을 이미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면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내일 진입하시는 것 또한 유효합니다. 물론 제가 종가 베팅 종목을 드릴 때 저는 정치적인 이슈가 이런 식으로 크게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진행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대로 종목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아센디오입니다. 아센디오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OTT 사업입니다.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 등을 소속사에 보유하고 있고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 TV 드라마, OTT 드라마 제작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영화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TV 드라마는 최근에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OTT에 좀 더 매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드라마 11편을 제작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웹툰 원작인 드라마 하이브를 제작할 예정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영화 오드리와 더 와일드가 개봉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흥행에 따라서 상승할 예정이 있고요. 웹툰 원작인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흥행에 따라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한 이 11편의 드라마가 어떤 식으로 흥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이미 투자가 진행이 된 것이니까. 제작 예정이다라는 건, 개봉 예정이다라는 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 찍어놨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투자자들의 투자금이겠죠. 관련주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레몽레인, 에이스토리, 키스트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차트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을 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OTT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TT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꽤 괜찮은 기업이었지만 CJ와 안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설립됐었던 기업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요. 레몽레인은 차트로 봤을 때 위험합니다. 차트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 전저점을 점점 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자겠죠. 그러면 레몽레인을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레몽레인 또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A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고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아센디오를 가져온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가져 나온 건데 최근에 저점 671원 동전주 절대 안 건드립니다. 저는. 근데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바뀌면서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늘 1124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지 언제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지 그것만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앵커님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로 종목 페노션 그리고 아센디오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타임특가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 전해주신 최인성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은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